안녕하세요. 저는 50살 현재 혼자 살고 있는 펜션 사업자 김미경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자연휴양림과 인접한 곳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20살 때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참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펜션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청소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정성껏 맞이해드리고 저녁에는 혼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단순하지만 참 소중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평화를 되찾기까지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신뢰라는 걸 깨달았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나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정확히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0년하고도 4달 동안 완전히 속아서 살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걸 행복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 사람의 사랑도, 그 가족들의 따뜻함도, 심지어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까지도 모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저를 속이기 위해서, 정확히는 제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처음엔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더군요. 요즘 사기꾼들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몇 년, 심지어 10년씩 장기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거든요. 제가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조직적인 사기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시부모님부터 시누이, 시동생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저를 속인 거였거든요. 그것도 10년이나 걸려서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은 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속은 상대들은 정말 교묘했어요. 그 사람은 의사라고 했고 시부모님은 대학 교수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간호사, 시동생은 약사였죠.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요. 가끔 전문 용어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해당 분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작은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니 정확히는 믿음에 눈이 멀어서 그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바쁘니까 깜빡할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이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까지요. 그 다음에는 언제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믿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사기꾼들과 맞섰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이었죠.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가끔 동네 아이들 과외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참 예쁘게 키워주셨어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라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말라고 늘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믿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는 되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곳으로 진학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봄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어요. 부모님은 아버지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늦어진다고 전화를 주셔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9시쯤 되었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미경 양 맞으신가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부모님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인 것 같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경아, 늦지 말고 들어와라. 공부는 잘 되고 있니? 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친척들이 와서 이것저것 처리해 주시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건 많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던 전세집은 전세금을 받아서 정리해야 했고,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과 보험금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강원도에 작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땅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투자한다고 사셨던 건데, 워낙 깊은 산골이라 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친척 어른들도 그냥 팔아버려라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땅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 생각만 나고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강원도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요. 2000년 여름 20살에 저는 큰 짐 2개만 들고 강원도로 내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30년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가진 돈도 많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10분은 가야 했고 대중교통도 하루에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서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쉬면서 지냈어요. 가끔 마을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산나물을 캐서 팔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마을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쯤 되니까 돈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그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들 하루 일정으로만 왔다 가더라고요. 그때 생각해낸 게 펜션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이 꽤 넓었거든요. 2000평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평평한 부분에 작은 집을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하지만 집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사서 개조했어요. 안에 화장실하고 간단한 부엌을 만들고 잠잘 수 있는 침대도 놓았죠. 정말 초라한 시설이었지만 깨끗하게 꾸미고 주변을 잘 정리해 놓으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첫 해에는 겨우 운영비만 건졌어요. 하지만 둘째 해부터는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재방문도 많이 하시고 지인들께도 소개해 주시고 해서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청소하고 정리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해 드렸거든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바가지 씌우거나 속이는 일 없이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죠. 몇 년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도 좋은 후기들이 올라오고 예약도 몇 달씩 밀릴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2005년에는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더 들여왔어요. 2007년에는 작은 목조 펜션도 하나 지었고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면서 규모를 키워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간 적도 있고,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터져서 며칠 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죠.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서 중재해야 했던 일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갔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했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은 마을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중에서도 여러 타입이 있거든요. 정말 휴식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설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도 터득했죠. 전화로 예약을 받을 때 말투나 질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남을 믿지 않고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성격이라고 여겼거든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부모님을 잃고 절망했던 20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때부터 혼자 사는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요.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바로 그 부분이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타겟이었던 거예요. 20대 후반부터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펜션 사업이 점점 안정되면서 할 일도 많아졌거든요. 2008년쯤부터는 예약이 끊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셨죠. 회사 워크숍이나 동호회 모임, 가족 단위 휴가객들까지 다양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시설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4개와 작은 목조 펜션 하나로는 손님들을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제대로 된 펜션 건물을 하나 더 짓기로 한 거죠. 목조 건물로 방 4개짜리를 지었는데 각 방마다 화장실과 간이 부엌을 갖춘 독립적인 구조로 만들었어요. 공사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감리도 해야 했고 기존 손님들 관리도 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대출도 받아야 했고요. 하지만 새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시설이 좋아지니까 더 좋은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입소문도 더 빨리 퍼졌고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도 평점이 높아졌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에는 하루도 쉴 틈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겨울에도 스키장이 가까워서 손님들이 꾸준히 왔고요. 2010년에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마을에 사시는 아주머니인데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예약 관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2011년에는 마지막 건물을 하나 더 지었어요. 가장 큰 규모로 단체 손님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펜션이었어요. 거실도 넓고 부엌도 큰 걸로 만들어서 10명 정도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했죠. 그렇게 해서 총 3동의 펜션이 완성되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4개, 중간 크기 목조 펜션 하나, 그리고 대형 펜션 하나까지요. 모두 합치면 최대 30명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었어요. 운영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만들었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었죠. 소셜미디어도 시작해서 펜션 소식이나 주변 관광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침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고 어메니티도 좋은 걸로 준비했죠. 체크인할 때는 주변 맛집 정보나 관광지 안내도 자세히 해드렸어요. 손님들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온라인 후기를 보면 깨끗하고 친절하다. 재방문 의사 있다. 가족들이 모두 만족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2012년쯤에는 연 매출이 2억 원을 넘어섰어요.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1억 원 정도는 되었죠. 그때부터는 정말 여유가 생겼어요. 대출금도 다 갚았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거든요. 새 차도 샀어요. 사륜구동으로 된 좋은 차로요. 산길을 자주 다녀야 하니까 안전한 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펜션 곳곳도 새로 단장했어요. 외부에는 예쁜 정원을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바꿨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가장 좋았어요.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 길을 찾아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만든 거니까 제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는 미경이가 참 대단하다. 혼자서 저렇게 잘 해낸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거든요. 관광협회에서도 우수 펜션으로 선정해 주셨고 지역신문에 소개 기사도 나왔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2013년쯤에는 연 매출이 3억 원을 넘어섰어요. 성수기에는 예약이 2~3달씩 밀릴 정도였고 재방문 손님들도 전체의 60%나 되었거든요. 그때쯤 주변에서 펜션 사업을 확장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거나 아예 리조트 형태로 키워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규모가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였거든요. 너무 크게 버리면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여유로운 그런 균형이 좋았거든요.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저녁에는 펜션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연휴나 명절 때 가족 단위 손님들을 보면 나도 누군가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왔는데 굳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2013년 말쯤에는 이제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매년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건강도 양호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2,000평의 땅이 이제는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었죠.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관광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산해 준 걸 보니까 땅과 건물을 합쳐서 대략 1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살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5억 원의 자산을 만든 거였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 한 뭉치로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혼자 힘으로 해낸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일본으로 일주일 정도 혼자 여행을 했는데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못 해봤던 경험이라 정말 좋았어요. 돌아와서는 펜션에 온천 시설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땅을 파보니까 온천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철에도 손님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싶었거든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사업은 안정적이고 건강도 좋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앞으로의 계획도 다 세워놓은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키워왔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이, 그 안정감이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14년 5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펜션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거의 만실에 가까울 정도였거든요.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마지막 손님들 체크인을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밖에서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쾅 하는 충돌음이 났죠.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까 펜션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오토바이를 탔던 젊은 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진 상태였어요. 승용차 운전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구급차부터 불러야겠다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누르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의사입니다. 돌아보니까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는데 뭔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다친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차분하게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은 있으시네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른 곳은 어떠세요? 머리는? 가슴은? 그분이 물어보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의사 같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다친 부위를 살펴보더니 펜션으로 와서 깨끗한 수건이나 붕대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급하게 가져다 드렸죠.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열상이 깊지 않아서 지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출혈 부위를 잘 처리해 주셨어요. 손동작이 정말 능숙하더라고요.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환자 옆에 있으면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혈압도 재보고 맥박도 체크하고 의식 수준도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상황을 확인할 때도 전문 용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열상 길이 약 5cm, 깊이는 진피층까지, 출혈량 중등도, 의식 명료, 활력 징후 안정적.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의사가 확실하구나 싶었어요. 환자를 구급차에 실어보내고 나서야 그분과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사고 난 차들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경찰 조서 작성할 때도 목격자로 증언해 주셨거든요. 모든 게 정리된 후에 펜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아니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신중했고 뭔가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였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나요? 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 강원도 쪽으로 드라이브 나왔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된 거죠. 대학병원이라고 하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니 정말 엘리트시구나 싶었거든요. 전공이 뭐세요? 외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 환자는 익숙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응급처치하시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일반 내과 의사였다면 저렇게 능숙하게 하기 힘들었을 텐데 외과 의사시니까 당연한 거였죠. 여기는 펜션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15년째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좋은 곳에서 펜션을 하시다니. 경치도 정말 아름답고요. 그분이 펜션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구경하고 가세요. 차 한 잔 대접이라도 해드려야죠. 괜찮을까요? 바쁘실 텐데요. 아니에요. 오늘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펜션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각 건물마다 들러서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전망이 좋은 곳에서 차를 마셨죠. 정말 잘 꾸며놓으셨네요. 도시에서 지쳐서 온 사람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겠어요. 감사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전문성도 있지만 사람 자체가 따뜻하고 진실한 느낌이었거든요. 의사 일이 힘드시죠? 그렇죠. 특히 응급실 당직 설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은 있어요.
아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의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존경스럽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된 분 같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된 이유, 취미, 관심사까지 다양한 주제로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혼자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의대 다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공부량이 워낙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견뎌냈죠. 미경 씨처럼 끈기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도 의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해가며 학비를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좋은 분을 만날 줄 몰랐네요. 저도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볼 일 있으면 병원 구경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고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고 현장에서 차분하게 응급처치하시던 모습, 펜션을 둘러보시면서 진심으로 감탄하시던 모습,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시던 모습까지요. 혼자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분과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며칠 후에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 사고 난 분이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시간 될 때 다시 펜션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요. 그 후로 박정민 씨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정민 씨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대학병원 외과 의사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수술 일정이 매일 빽빽하게 잡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틈틈이 연락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특히 제가 펜션 운영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 주셨어요. 손님 중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고, 건강 관련된 질문들도 언제든지 답변해 주셨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정민 씨가 다시 펜션에 놀러 오셨어요. 그때는 주중이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날 저녁에 같이 산책을 했는데 정민 씨가 의사로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생명을 구한 이야기, 힘들었던 수술 경험, 환자 가족들과의 감동적인 만남까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하시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민 씨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다니 정말 감사하고 벅찬 기분이었거든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정민 씨가 먼저 고백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20살 이후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 씨는 연애를 할 때도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무리한 요구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제가 편한 시간에 맞춰주시고 펜션 일이 바쁠 때는 이해해 주시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온 것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너무 독립적이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정민 씨는 오히려 그런 점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제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정민 씨 가족들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경제학과 교수, 어머님은 국문학과 교수시라고 했어요. 처음 뵐 때는 정말 떨렸어요. 교수님 부부시니까 얼마나 격식을 차리실까, 저를 인정해 주실까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두 분 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혼자서 펜션 사업을 성공시킨 것에 대해 무척 감탄하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끈기가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님도 펜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관광업계 전망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같은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민 씨에게 누이 동생과 남동생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누님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신다고 했고, 남동생은 약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구나 싶었어요. 부모님은 교수시고, 자녀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로 모두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누님과 남동생도 몇 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누님은 간호사답게 세심하고 따뜻한 성품이셨고 남동생은 약사로서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가족 모임을 할 때는 항상 각자의 전문 분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민 씨는 수술 경험담을, 누님은 환자 간병 이야기를, 남동생은 신약 정보나 건강관리법을 얘기하곤 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모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대화 수준 자체가 높더라고요. 아버님은 가끔 의료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견해를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머님은 병원 내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펜션 운영만으로는 이런 지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틈틈이 책도 읽고 뉴스도 챙겨보기 시작했거든요.
정민 씨 가족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자주 연락해 주시면서 건강은 어떤지, 펜션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딸처럼 아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죠. 그해 가을에 정민 씨가 프로포즈를 해주셨어요. 펜션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서 석양이 질 때 했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반지도 미리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정민 씨 가족들이 모든 걸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계획까지 제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의논해서 정해 주셨어요. 결혼식은 그해 11월에 올렸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제 쪽은 하객이 많지 않았지만 정민 씨 가족 친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대부분 의료계 종사자들이나 교수님들이셨는데 다들 정말 점잖고 품격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일간 다녀왔어요. 정민 씨가 의사라 휴가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신혼여행만큼은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파리, 로마, 런던을 둘러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민 씨는 여행할 때도 매우 세심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쉴 곳을 찾아주시고 맛있는 음식점도 미리 알아봐서 데려가 주시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정민 씨가 펜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있었지만 정민 씨는 불편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자연환경에서 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저녁에 펜션 일을 마치고 나면 정민 씨와 함께 차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정민 씨의 병원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고 제 펜션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특히 정민 씨가 있으니까 펜션 손님들도 더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몸이 아픈 일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봐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더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마을 분들은 미경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해 주셨고 펜션 단골 손님들도 의사 선생님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펜션에 묵으시던 손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민 씨가 급하게 달려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시니까 정민 씨가 그 약 이름을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약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시는데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일반적인 혈압약이라고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과 의사시니까 내과 약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공이 다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라면 기본적인 고혈압 약물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펜션 손님 중에 어린아이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달라고 하셨는데 정민 씨가 용량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무게에 따라 몇 밀리그램을 줘야 하는지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의사시라면 그런 건 금방 계산하실 것 같은데 싶었지만 역시 피곤하시거나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펜션 근처에서 벌에 찐 손님이 있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서 온몸이 붓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민 씨가 대처하시는 모습이 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응급 상황인데 뭘 해야 할지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의사시라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했어요. 요즘 의사들이 의료사고 때문에 신중해지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민 씨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가끔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의료진끼리만 알 수 있는 전문 용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민 씨와 누님, 남동생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같은 증상을 두고도 각자 다른 용어로 설명하시니까 각 과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가 보다 싶었어요. 의사, 간호사, 약사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가끔 누님이 간호사 치고는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펜션 손님들 때문에 간단한 의료 상식을 물어보면 대답이 좀 애매하시더라고요.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사라고 하시는데 일반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 같은 수준이었어요. 전문가답지 않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님은 아마 특수한 과에서 일하셔서 일반적인 간병 지식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거겠고, 남동생도 조제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겠거니 했죠.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는 더 구체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가 병원 일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술 사례나 동료 의사들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의사들한테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정민 씨한테는 그런 연락이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병원에서 어떤 과에서 일하시는지, 동료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애매하셨어요. 외과라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외과인지, 주로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정민 씨 가족들이 펜션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위의 아내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는데 점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순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을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경제학 교수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술적인 관심에서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거겠거니 했죠. 시어머님도 가끔 펜션 운영의 어려운 점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혹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다른 투자는 생각해 봤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누님과 남동생도 비슷했어요. 특히 남동생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냐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 일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사업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질문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내용도 더 구체적이 되어 가더라고요. 펜션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들어놓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민 씨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펜션 관련 서류들도 다 보여드리고 은행 잔고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도 공개했어요.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세한 신호들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정민 씨를 믿고 싶었고 그분의 가족들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심스러운 점들을 다 합리화해 버렸어요. 결혼 1년째가 되어 가면서도 그런 작은 의문들은 계속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2020년 7월 장마가 끝나고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날따라 펜션이 만실이었는데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들이셨어요. 저녁 9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한 펜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뛰어가 보니까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손자와 함께 온 가족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의식도 흐릿해 보였어요. 급하게 정민 씨를 불렀죠. 의사시니까 당연히 응급처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민 씨가 달려왔는데 환자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차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가족들이 빨리 뭔가 해달라고 재촉하는데 정민 씨는 맥박을 재보겠다면서 손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만지작거리시더니 맥박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는데 정민 씨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심장마비 같아 보이는데 응급처치부터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확신을 못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건지,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건지 망설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 보여서 제가 119를 눌렀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아들분이 정민 씨한테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맥박이 안 뛰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정민 씨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의사라면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민 씨는 계속 망설이면서 이것저것 만져보기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구급대원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할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연락을 나중에 받았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민 씨의 대응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의사시라면 저런 응급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물론 응급의학과가 아니라 외과 의사시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칠 후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펜션에 온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민 씨가 살펴보시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외과 의사시라면 골절 진단은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너무 확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셨던 분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정민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주로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동료 선생님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하지만 대답이 계속 모호했어요. 일반 외과라고 하시면서도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병원 이름도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가 일한다고 하시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박정민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인가 싶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에도 전화해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에서도 검색해 봤어요. 박정민이라는 의사가 있는지,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학회 활동은 하시는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쯤 정민 씨 가족들의 행동도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펜션 운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남동생이 펜션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수료도 적게 받고 잘해줄 테니 맡겨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도 펜션 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보자고 하셨어요. 본인이 아는 회계사를 소개해 주겠다고도 하시고요. 그런 제안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들렸어요. 가족들이 제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업체나 전문가들이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의 없이 펜션 관련 서류들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돌려드린다고 하시면서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때 정말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설탐정 사무소에 의뢰했어요. 정민 씨와 그 가족들의 정체를 확인해 달라고 했죠. 일주일 후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박정민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무직자였고 가짜 신분증과 의사 면허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교수가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은 예전에 보험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였고 시어머님은 다단계 판매업을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님도 간호사가 아니었고 남동생도 약사가 아니었어요. 모두 가짜 신분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가족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짜 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제 펜션과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었고 저와 결혼해서 상속권을 확보한 다음에 저를 제거하려던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탐정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재산을 빼앗는 조직적인 사기단이었어요. 저 말고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민 씨의 사랑도 가족들의 따뜻함도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탐정 보고서를 받아든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사기꾼들이었다니요. 하지만 슬퍼하거나 자책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고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에 정민 씨가 평소처럼 병원에 간다고 나간 사이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은행에 가서 계좌도 변경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경찰서에도 연락했어요. 사기 신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았죠.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까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조직적인 사기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기가 최근에 늘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연계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정민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정민 씨와 그 가족들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펜션 관련 서류들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아예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상속세 절약을 위해서 미리 명의를 바꿔놓는 게 좋겠다면서 정민 씨 이름으로 일부 지분을 이전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직접적으로 대결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말에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자고 했죠. 일요일 오후 펜션 거실에 그들이 모두 모였어요.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시어머님은 제가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려나 보다 하시면서 기대에 찬 표정이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탐정 보고서, 그들의 실제 신분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다른 피해 사례들까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들 정체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따뜻하고 인자한 표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정민 씨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당황하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제게는 그것조차 연기로 보였어요. 시아버님은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하셨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박정민 씨는 의사가 아니라 사기 전과자라고, 시부모님들도 교수가 아니라 다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하나 밝혔어요. 누님과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약사가 아니라는 것도 증거와 함께 제시했죠. 그제야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착한 가족 흉내를 낼 수 없게 된 거죠. 시아버님이 제일 먼저 본색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말투가 거칠어지면서 어차피 이미 결혼했으니까 법적으로 정민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정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을 각오하라고 협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결혼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니까 무효라고,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통보했죠. 그러자 그들이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합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그날로 펜션을 떠났어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경찰에서는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재판 과정은 길었지만 결국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정민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실형을 받았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제 재산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미리 대비했던 덕분에 펜션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가져간 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은 정말 컸거든요. 특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모두 일방적이었다는 것이 가장 아팠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한동안은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누구를 만나도 혹시 또 속이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여전히 많이 오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죠. 물론 혼자 살고 있어요.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믿음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신뢰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펜션 손님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만나요. 특히 혼자 살면서 갑자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조언해드리곤 해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의심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펜션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소중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평온한 이 생활이 제게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